결혼 7년 차, 여전히 전셋집에 살며 남편은 늘 집값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그가 출장을 간 날, 나는 이웃에게 집주인의 번호를 물었고 돌아온 대답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새벽 1시 17분,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한 움큼의 재를 삼킨 듯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어젯밤 먹은 마지막 수면제는 너무 일찍 약효를 다해버렸다. 나는 잠시 옆으로 누워 에어컨이 돌아가는 일정한 소리와 옆에 누운 남자의 무거운 숨소리,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느리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지난 3년간 내게 잠이란 받기 힘든 빛과 같았다. 어떤 밤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하얗게 깨어 있었고, 또 어떤 밤은 선잠이 들자마자 핏덩이 같은 아기가 내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환상을 보았다. 나는 7개월 된 생명이 꿈틀대던 배를 한번 쓰다듬고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러 방을 나섰다.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번 달 월세 엄마 계좌로 보냈어요. 섞어 쓰지 말고 따로 잘 모아두세요.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이 멈칫했다. 월세? 엄마 계좌? 나는 마치 못이 밝힌 듯 제자리에 섰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거실의 노란 조명빛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 정숙의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바삭한 것을 씹고 있는 듯한 소리도 함께였다. 그래, 확인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서초동 한복판에 방 3개짜리 고급 아파트인데 걔한테 한 달에 150만 원만 받는 건 너무 싼 거 아니니? 다음 달부터는 200만 원 달라고 해라. 요즘 그 동네 시세가 350만 원은 훌쩍 넘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아파트가 남편 집이었다고? 지난 7년간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민재는 늘 지인에게 새들어 사는 집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싸게 주는 거라며 나는 매달 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꼬박꼬박 송금했다. 서울에 미친 집값 속에서도 회사와 가까운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내가 맘 편히 일할 수 있게 올라와서 밥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내 남편의 집에 월세를 내고 있었고, 그들 모자는 남에게 돈을 거두듯 태연하게 내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가 소름 끼치도록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다음 달엔 지훈이한테 200만 원 보내라고 할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월세만 올리지 말고 관리비랑 공과금도 더 내라고 해. 걔 팀장 달고 월급이 몇백인데 그게 적은 돈이냐? 그런데도 집에 가져오는 돈은 쥐꼬리만 하고 지 몸 챙길 돈만 꿍쳐두는 개지. 민재가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다. 지윤이가 돈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나중에 시험관 시술 받으려면 돈 든다고요. 시어머니가 탁자에 무언가를 탁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시험관은 무슨 얼어 죽을 시험관? 그거 수천만 원씩 깨지는 거 모르니? 내 보기엔 걘 애 못 낳는 년이야. 너 올해로 35이다. 언제까지 기다릴 작정이야? 2년 전에 애 떨어졌을 때도 내가 꾹 참았다. 지금도 저렇게 비실비실해서 매일 밤 수면제나 주워 먹는데 나중에 뭘 낳을 줄 알고? 나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2년 전 나는 임신 7개월 차였다. 당시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고 동료의 실수로 팀 전체가 서류를 급하게 수정해야 했다. 메인 담당자였던 나는 실수가 없었다. 온 가족이 내 월급만 쳐다보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스타트업이 어렵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현대 여성은 돈을 벌 줄 알아야지 임신한 배를 유세, 떨면 안 된다고 늘 강조했다. 나는 밤 11시가 다 되도록 회사에 남아 배가 찢어질 듯 아프고 의자에 피가 배어 나오는 와중에도 마지막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다.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입원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병상 옆에 서서 말했다. 지윤아, 너무 오래 쉬면 내 자리 뺏긴다. 요즘 좋은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때 민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았었다. 당신 아픈 거 알지만 우리에겐 미래가 있잖아. 조금만 더 버텨줘.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할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예전에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준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다.
나와 민재는 대학교 동기였다. 그는 잘생겼고 활기찼으며 늘 눈동자에 햇살을 머금은 듯했다. 친정엄마가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 국립암센터에서 집으로, 약국에서 검사실로 나와 함께 뛰어다녀 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지훈이 고생 참 많이 하네네. 자네한테 맡기겠네. 라고 당부하셨다. 민재는 엄마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엄마가 안심할 수 있게 서둘러 결혼하자고 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드디어 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살짝 열린 문틈 너머로 그들 모자는 내 피땀 어린 돈을 한 푼 두 푼 계산하고 있었다. 나를 애 못 낳는 년이라 부르고 나를 지켜주겠다던 남자는 그 모든 모욕이 사실인 양 침묵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강릉의 친정엄마가 남겨준 집 말이다. 어떻게든 네가 받아내야 해. 시골집이라도 팔면 3억은 좋기 넘어. 그 돈을 개손에 쥐어줘서 뭐 하겠니? 민재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장 투자금이 더 필요하긴 하니까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요. 지훈이가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었다. 눈치챌 게 뭐 있어? 걘 너한테 눈이 멀었어. 네가 한마디만 하면 아주 껌뻑 죽잖니.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그들의 눈에 내 사랑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조종하기 위한 목줄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문을 소리 없이 닫고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곧이어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에 올라온 그에게서 옅은 담배 냄새와 익숙한 남자 향수, 냄새가 섞여났다. 자는 척 눈을 감았지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불렀다. 지윤아, 깼어? 나는 눈을 뜨고 애써 평범한 목소리를 냈다. 응, 목이 좀 말라서. 그는 즉시 일어나 다정하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따뜻한 물 떠올게. 당신 손발 찬데 찬물 마시면 안 좋아.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이다. 그를 의심한 나 자신을 자책하며 시어머니가 까다로워도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다정함은 역겨웠다. 그것은 썩어빠진 나무 토막 위에 칠해진 광택제 같았다. 겉보기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버린. 민재는 물을 가져와 침대 곁에 앉아 내 어깨를 주물렀다. 여보, 상의할 게 좀 있는데. 나는 물컵을 쥐고 시선을 내렸다. 무슨 일인데? 요즘 프로젝트 자금 융통이 좀 막혀서 그래. 5천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어? 잠깐 융통만 하고 몇 달 안에 갚을게. 나는 침묵했다. 5천만 원. 그 숫자는 내일 뭐 먹을지 묻는 것처럼 가볍게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지난 세월 시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줬다던 3천만 원. 그는 차를 사서 나를 출퇴근시켜 주겠다고 했다. 정작 차를 사고 나서 나를 태워준 건 딱 3번뿐이었고 늘 바쁘다고 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남겨준 2천만 원. 그는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갔다. 매달 나는 집세, 식비, 병원비, 양가, 경조사비를 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투자를 말했지만 나간 돈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나 돈 없어. 내 어깨를 주무르던 손이 멈췄다. 왜 없어? 이번에 팀장 달고 분기 보너스도 꽤 받았잖아. 아니면 내 프로젝트가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도와주기 싫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얇은 칼날이 숨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그 얼굴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자기 돈을 쥐고 있는 나를 탓하듯 불쾌하고 예리한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내 월급은 월세랑 생활비, 병원비로 다 나가. 지난달에도 당신한테 300만 원이나 보냈잖아. 민재가 건조하게 헛웃음을 쳤다. 300만 원으로 뭘 어쩌라고? 현금이 없으면 그 강릉집 팔아. 나는 이불깃을 꽉 쥐었다. 그거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집이야. 시골 낡은 집 쥐고 있어서 뭐해? 팔아서 투자금에 보태. 나중에 내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 사줄게.
단 한 글자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지난 7년간 내가 그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거절한 것은 처음인 듯했다. 민재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등기권리증 저 화장대 서랍에 있지? 그는 벌떡 일어나 화장대 옆 나무 서랍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맨발에 닿은 바닥이 시리도록 찼다. 민재 씨, 건드리지 마. 그는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마구 뒤졌다. 비닐 파일에 든 등기권리증을 발견하자 그는 거칠게 낚아챘다. 나는 달려들어 그의 팔을 꽉 안았다. 돌려줘. 이거 놔. 엄마가 내게 남겨준 유일한 거야. 그는 팔꿈치로 내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등에 책상을 부딪혔고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울리며 뒷목을 찢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을 들어 만져보니 손끝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피었다. 민재는 멈칫했지만 단 1초의 망설임 후에도 나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발밑에 떨어진 등기 권리증을 줍는 것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려들어 그 서류를 품에 꽉 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파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 심장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이다. 이 집은 절대 못 팔아. 방문이 벌컥 열리고 헤어롤을 감은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왔다. 오밤중에 무슨 난리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피를 보더니 곧장 민재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 다쳤니? 민재가 멀쩡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를 흘겨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도 안쓰러움도 없었다. 오직 내가 자신의 집바닥을 더럽힌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다. 그제야 민재가 목소리를 바꿨다. 지윤아, 병원 가자. 나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내 앞에서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도 안 되고 빈손으로 이혼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 모자에게서 벗어나려면 나는 그들보다 더 냉정해져야 하고 아픔조차 속으로 삼킬 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7바늘을 꿰맸다. 민재는 병원비를 결제하고 죽을 싸우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 남자가 욱할 수도 있지. 그래도 속으론 널 아낀단다라며 덮어두라고 했다. 나는 병상에 앉아 손톱 밑에 말라붙은 핏자국 위로 떨어지는 하얀 조명을 바라보았다. 민재가 내 곁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늘 밤은 내가 잘못했어. 너무 예민해서 그랬나 봐. 화 풀어. 나는 병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얇은 안개를 찢으며 지나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민재라는 남자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등기권리증을 빼앗으려 허리를 굽힌 그 순간 이미 죽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다.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그의 돈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이혼하면 엄마가 남긴 유산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한때는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모두 그에게 맡겼지만 오늘 밤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 것을 하나씩 되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머리가 아직 어지럽다는 핑계로 회사에 병가를 냈다.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금세 익숙한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 쉬어. 건강이 최고지. 내가 집에서 같이 있어줄까?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그의 두 눈을 보며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니 바쁠 텐데 출근해. 그는 내 이마, 상처와 아주 가까운 곳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착하지 우리 여보, 이제 화 풀어.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내 입가에 머물던 옅은 미소도 완전히 사라졌다. 베개 아래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엄마가 남긴 집문서를 다시 확인한 뒤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써 상처를 가렸다. 그리고 어젯밤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가는 길에 꽉 막힌 창밖의 찾기를 보며 내 7년의 결혼 생활이 꽉 막힌 도로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이 뚫릴 줄 알고 참고 조금씩 나아갔는데 갈수록 더 깊이 갇혀버렸던 것이다.
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녀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살고 계신 아파트가 혼인 전 남편 명의로 취득된 거라면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은 상속 시점을 봐야 해요. 두 분이 혼인 신고를 한 후에 돌아가셨다면 남편 측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심장이 마지막 남은 밧줄이 끊어진 듯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제가 당장 이혼하면 그 사람이 저희 엄마 집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온전히 지윤 씨의 특유재산임을 증명하거나 남편이 자발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요. 나는 헛웃음이 났지만 목이 맸다. 자발적으로? 어젯밤 내 손에서 등기 권리증을 뺏으려 했던 남자가, 돈 때문에 아내가 바닥에 피를 흘리게 둔 남자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든단 말인가. 최 변호사는 내 머리에 감긴 붕대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침착하셔야 해요. 성급하게 아무 서류에나 사인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게 해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오가는 모든 문자, 카톡, 녹음, 송금 내역을 전부 모아두세요. 계산적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무조건 그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나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발을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혼란은 사라져 있었다. 고통이 물러간 자리에 차갑고 선명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나는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다. 엄마의 집을 잃지 않고 그들 모자가 더 이상 내 피와 눈물을 빨아먹지 못하게 완벽히 빠져나갈 것이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샤인머스켓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를 힐끗 본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아이고, 머리통 조금 찢어졌다고 하루 종일 회사를 쉬어? 요즘 여자들은 참 약해 빠졌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일부러 이마를 짚었다. 어머니, 저 아직 너무 어지러워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 보충 잘하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전복죽 좀 끓여 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도 차도가 없으면 며칠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쉬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그녀의 안색이 확 변했다. 그녀에게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에 돈을 찍어내는 ATM 기계였다. 내가 하루를 쉰다는 건 그 기계가 멈출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알았다, 알았어. 냉장고에 뭐 있나 볼 테니까. 그녀는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앞에 포도를 하나씩 천천히 집어먹었다. 예전에는 늘 맛있는 건 남편에게 양보하고 시어머니 심기를 거스를까, 집안에 불화가 생길까 두려워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한 번도 나를 식구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친절했다. 그날 오후 잠깐 누워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크림색 원피스의 웨이브 머리, 붉은 입술을 한 여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서 있었다. 내 팀 소속 부하 직원인 유진이었다. 일 처리는 엉망이지만 웃음이 해프고 애교가 많아 남자들의 마음을 쉽게 녹이는 재주가 있는 애였다. 팀장님, 귀찮게 해드려 죄송해요. 본부장님이 급하게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서류 가져왔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인을 하면서도 유진의 시선이 아파트 내부를 훑는 것을 느꼈다. 벽에 걸린 나와 민재의 웨딩 사진에 시선이 멈추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팀장님, 이 동네 사셨어요? 어머, 서초동 아파트 진짜 비싼데. 남편분이 되게 능력자신가 봐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안방문이 열렸다. 셔츠 단추를 급하게 채우고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민재가 나왔다. 유진이 그를 보자 눈빛이 즉시 물기를 머금은 듯 부드러워졌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남편분이시구나. 민재 역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탐색하는 그 찰나를 아주 또렷하게 목격했다. 한 명은 재벌을 만난 줄 알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우러러보는 젊은 여자를 만난 줄 착각하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나 자신조차 소름 돋을 만큼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민재가 돈에 눈이 멀었고 유진이 돈 많은 남자를 탐낸다면 굳이 내가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을까?
그 두 사람이 스스로 서로를 나락으로 끌고 가게 놔두면 되지 않을까? 나는 서류 결제를 마친 뒤 유진에게 건넸지만 그녀는 가방에 서류를 바로 넣지 않았다. 마치 이 아파트와 내 뒤에 있는 남자, 그리고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전체가 쇼윈도에 진열된 명품인 양,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은 끈적거렸다. 민재는 셔츠깃을 가다듬으며 적당히 젠틀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직장 동료분이신가 봅니다. 유진이 곧바로 달콤하게 웃었다. 네, 팀장님 밑에서 일하는 유진이에요. 팀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네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젊으세요. 나는 그녀의 웃음과 민재의 입꼬리가 실룩이는 것을 번갈아 보았다. 뱃속엔 계산으로 가득 찬 이 남자는 저런 싸구려 칭찬 한마디에도 너무나 쉽게 녹아내렸다. 나는 피곤한 척 이마를 짚었다. 유진아, 급한 서류니까 지체하지 말고 바로 회사로 복귀해. 그녀는 뭔가 생각난 듯 굴면서도 민재를 힐끗 쳐다보았다. 네, 근데 이 시간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 텐데. 팀장님 댁이 단지 안쪽이라 큰 길까지 나가기도 멀고 중요 서류도 들고 있어서요. 민재가 즉각 나섰다. 제가 큰 길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가 방으로 허둥지둥 들어가 셔츠를 갈아입고 향수를 덧뿌린 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젯밤 나를 다치게 해 피를 흘리게 하고 오늘 아침엔 5천만 원을 요구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의 동경 어린 눈빛 한 번에 사춘기 소년처럼 들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재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윤아, 쉬어. 유진 씨 큰 길까지만 바래다 주고 바로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녀와. 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도마질하는 소리만 남았다. 그녀가 고개를 쑥 내밀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아까 그 기집애 누구냐? 옷차림이 그게 뭐람? 남의 집에 오면서 딱 봐도 행실이 바른 앤 아니야. 근데 걔 좀 사는 집에 갔더라? 들고 있는 가방이 싼 게 아니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번쩍 불이 켜졌다. 아, 민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돈 냄새를 맡았구나.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흘렸다. 유진이 회사에서도 명품만 휘감고 다니기로 유명해요. 한남동 유엔빌리지 쪽에 산다던데 아버지가 회사 대표시라나 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즉시 달라졌다. 그래? 나는 옅은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잘은 몰라요. 남들이 그렇다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재는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귀가했다. 그의 셔츠에는 달콤하고 독한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오후에 유진에게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가 방에 들어와 침대 헤드에 기대앉은 나를 보고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머리가 아파서. 그는 시계를 풀며 내 시선을 피했다. 유진 씨 회사까지 태워다 줬어. 서류가 급하다길래 당신한테 불똥 튈까봐 도와준 거야. 예전 같았으면 왜 그렇게 늦었는지 따져 묻고 질투하며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으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요새 내가 머리가 아픈데 당신이 도와주니 한결 낫네. 민재는 내가 추궁하지 않자 꽤 놀란 눈치였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나는 상처 부위가 아프다며 몸을 살짝 피했다. 허공에 멈춘 그의 손은 이내 거두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깊이 잠든 척했다. 하지만 거실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민재의 은밀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내 이불 밑에는 이미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폰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낮에 그 기집애 너한테 맘 있는 눈치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모른 척하지 마. 내 옷에서 개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잖니. 내 보기에 그애 괜찮더라. 진짜 부잣집 딸이면 네가 꽉 잡아야 해. 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픽 웃었다. 뭐, 본인 말로는 한남동 고급 빌라에 살고 자기가 모는 포르쉐 서비스 센터에 맡겨놨다더라고요. 보통 애는 아니긴 해요. 시어머니가 흥분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럼 지윤이는? 아직 급할 건 없죠.
유진이가 진짜 돈 많은지 확인부터 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지윤이 명의로 된 강릉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이혼하는 건 아깝잖아요. 그들의 말이 한 방울씩 염산처럼 귓가에 떨어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뜬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배신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배신하는 것이 가장 이득일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옅게 화장을 하고 출근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 타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유진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내 낡은 가죽 가방을 쓱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팀장님, 어제 민재 오빠. 아, 남편분 진짜 친절하시던데요. 그렇게 잘생기고 매너 좋은 남자 흔치 않은데.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 너머로 그녀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응, 그 사람 원래 여자들 챙기는 걸 잘해. 유진의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욕망을 또렷이 보았다. 머릿속에 차갑고도 소름 돋는 계획이 점차 형체를 갖춰갔다. 나는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의 목을 조를 때까지 바짝 밀어붙일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집안에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3년 내내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 대신 월요일 아침엔 신용카드 할부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적당히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고 출근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거의 모든 직원의 시선이 쏠렸다.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내새 가방에 머물렀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팀장님,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가방 새로 사셨나 봐요. 나는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마치 곤란하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사줬어. 안 사줘도 된다고 했는데 아내한테 제대로 된 선물한 지 오래됐다면서 굳이 사오더라고.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장난스럽게 거들었다. 남자가 갑자기 비싼 선물 사주면 조심해야 해. 뭐 잘못한 거 아니면 무언가 바라는 게 있는 거라니까. 나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봤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매우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가 아님이 틀림없었다. 나는 커피를 타러 가며 일부러 휴대폰 화면이 켜진 채 책상 위에 두었다. 민재가 보낸 카톡 알림이 떠 있었다. 오늘 저녁엔 내가 데리러 갈게. 여보 운전하지 마. 사실 그 문자는 내가 아침에 어지럼증을 핑계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저 돈 많고 다정한 남편의 사랑, 가득한 메시지일 뿐이었다. 내가 자리로 돌아오자 유진은 서둘러 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며 머리를 매만지는 척했다. 오후가 되자 민재는 정말로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 부부가 타던 7년 된 똥차가 아니라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검고 반짝이는 고급 세단이었다. 깨끗한 흰 셔츠에 명품 시계 할부로 산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까지 차고 나타났다. 민재를 보자마자 유진이 서류를 품에 안고 달려 나갔다. 어머 민재 오빠,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팀장님이랑 같이 좀 얻어 타도 될까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재가 먼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실례는 무슨 타요. 유진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고는 나를 돌아보며 가식적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팀장님, 제가 멀미가 좀 심해서요. 뒤에 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룸미러로 민재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뒷좌석 문을 열고 탔다. 상관없어. 아무데나 앉아도 돼. 차 안에서 유진은 끊임없이 민재에게 차, 집, 투자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받을수록 민재는 신이 나서 자신이 여러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고 곧 진짜 슈퍼카로 바꿀 거라는 둥 농담 반 진담 반의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남자라면 자기 아내와 자식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뤄야죠. 뒷좌석에 앉은 나는 서로의 취향에 완벽히 들어맞는 무대를 만난 두 연기자를 지켜보았다. 한 명은 동경받기 위해 자신을 부풀렸고 다른 한 명은 순진한 척하며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나는 먼저 차에서 내렸다. 민재가 창문을 내렸다. 당신 먼저 올라가. 유진 씨 큰 길까지만 태워주고 바로 올게. 나는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멀어지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재 어딨니? 왜 너 혼자 들어와? 그 사람 제 직장 동료 데려다 주러 갔어요. 유진이가 사는 곳도 멀고 부잣집 딸이라니까 그 사람도 체면 차리느라 도와주나 봐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가 정적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번에 온 그 기집애 말이냐? 네, 나는 그녀가 애써 숨기려는 흥분된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약속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다. 그를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그가 들어서자마자 베란다로 끌고 가 작게 물었다. 나는 방문 뒤에 서서 이미 녹음을 켠 상태였다. 어떻게 됐어? 걔가 너 진짜 좋아해? 그렇대요. 오늘 저보고 식견이 넓다면서 저 같은 남자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 집 진짜 부자 맞아? 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제가 떠봤는데 가방이며 시계 향수다. 진짜 명품 맞아요. 한남동 유엔빌리지 산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낮게 낄낄거렸다. 그럼 너 그거 꽉 물어야 한다. 지윤이는 지금 몸도 비실대고 애도 갖기 힘든데 당장 버리진 말고. 친정 엄마가 남긴 집이며 모아둔 돈까지 한 푼이라도 더 쥐었자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악독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여전히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나는 이 녹음 파일을 베란다 두 번째 밤이라고 저장해 최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님, 증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판을 짜고 싶어요. 최 변호사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침착하네요. 앞으로도 감정 때문에 계획 망치지 마세요.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매달리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다. 그들이 나를 사냥감으로 삼으려 한다면 사냥감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냥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 며칠 후 나는 민재를 위해 더 큰 무대를 준비했다. 그는 유진 앞에서 허세를 부릴 돈이 필요했고 시어머니는 피보다 돈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면 지난 세월 내게서 뜯어낸 돈을 스스로 토해내게 만들어야 했다. 그들이 덥석물 만큼 매력적인 미끼가 필요했다. 금요일 밤 나는 일부러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가짜 투자 계획서를 열어둔 채 타이핑을 쳤다. 집에 들어온 민재의 눈에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뭐 하고 있어? 나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덮었다. 아무것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내가 숨길수록 그는 더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의자를 빼고 내 맞은편에 앉아 덮인 노트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윤아, 부부 사이에 나한테까지 숨길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우리 회사에서 중간 관리 자급 이상한테 사내 벤처 투자 지분을 열어준대. 이 지분 사면 연말에 최소 30, 40%는 수익 난다고 하는데 최소 투자금이 3억 원이야. 강릉집 팔고 적금 깨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부족하네. 민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번뜩였지만 그는 곧바로 진지한 척 표정을 꾸몄다. 확실한 거야? 투자는 조심해야 해. 나도 확신이 없어서 아직 말 안 한 거야. 근데 영업본부장은 벌써 샀대. 박 본부장님도 나한테만 슬쩍 기뜸해 주신 건데 엄청난 기회라고 하셨거든. 민재가 내가 다른 남자,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을 제일 질투한다는 걸 알기에 고의로 박 본부장을 언급했다. 역시나 그의 턱관절에 힘이 들어갔다. 얼마나 부족한데? 한 8천만 원 정도. 그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나한테 빌려달라는 거야? 네, 돈은 지금 프로젝트에 다 물려 있잖아. 나는 시선을 내리깔며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 나중에 수익 나면 다 우리 부부 돈이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됐어, 내가 알아서 구해볼게.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챙기려 하자 민재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잠깐만, 강릉집 진짜 팔 생각이야?
나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 인생 역전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한마디는 그의 탐욕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되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그가 시어머니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동안 받은 월세 싹 다 저한테 보내요. 미쳤니? 그건 너희 아프거나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지금 줄 순 없어. 지금이 급할 때라고요. 유진이 앞에서 체면 구기면 어쩌려고요. 걘 부자들만 만난다고요. 제가 계속 똥차 끌고 찌질하게 굴면 조만간 다 들통나요. 그럼 지윤이는? 걔 지금 투자한다고 강릉집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손 안 쓰면 그 돈 다 회사로 뺀 싸로 들어가요. 먼저 유진이 꽉 잡고 나서 지윤이한테 이혼하자고 해야 해요. 그럼 지윤이 돈도 뺏고 부잣집 처가도 생기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이를 갈며 말했다. 새우 미끼로 고래 낚는 셈 쳐야겠네. 근데 명심해라. 그 돈 허튼데 쓰면 안 돼.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온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들에게 나는 새우이자 언제든 열어서 빼먹을 수 있는 지갑에 불과했다. 나는 이 녹음 파일도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짧고도 명쾌한 4글자로 답을 보냈다. 완벽하네요. 월요일 아침, 민재가 렌트한 고급 세단을 몰고 내 회사 앞으로 왔다. 나는 그게 렌터카라는 걸 단번에 알았지만 유진은 몰랐다. 내 옆에 서 있던 그녀는 차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팀장님, 남편분 새 차 뽑으셨나 봐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가 차에서 내려 영화 속 성공한 신사처럼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지나는 길에 당신 생각나서 들렀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고 유진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살짝 나무랐다. 또 돈을 이렇게 막 썼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민재는 유진을 힐끗 보며 거드름을 피웠다. 내 아내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유진은 꽃다발과 고급차,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며 질투와 계산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나는 내가 뿌린 떡밥이 정확히 명중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내 앞에서 민재에게 노골적으로 카톡을 보냈다. 하트 이모티콘을 잘못 보낸 척하고 황급히 취소하는 수법. 나는 보았지만 모른 척 넘어가고 그 화면을 캡처해 증거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한 민재에게 시어머니는 잔소리 대신 닭볶음탕을 덮여내주었다. 큰 판돈을 건 도박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애는 어때? 완전히 넘어왔어요. 조금만 더 공들이면 알아서 제품으로 굴러들어올 겁니다. 방 안에서 그들이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자신들이 포식자인 줄 알겠지만 그들의 탐욕이 시작된 순간 이미 내 덫에 갇힌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팀원들이 나와 유진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내선 전화가 울렸다. 박 본부장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윤 팀장님, 본부장님이 지금 당장 들어오시랍니다. 나는 수첩을 들고 일어서며 상황을 대충 짐작했다. 방에 들어서자 박 본부장이 계약서 뭉치를 책상에 내던지며 화를 냈다. 이 계약서 어제 오전에 클라이언트한테 넘어갔어야 하는 건데 왜 퇴근 시간 다 돼서야 보낸 거야? 하루 늦어진 것 때문에 경쟁사랑 계약한 거 알아? 나는 마지막 장에 적힌 내 사인을 보았다. 어제 유진이 우리 집으로 가져왔던 서류였다. 나는 오후 일찍 사인을 마쳤지만 그녀는 민재의 차를 얻어 타고 퇴근하느라 부잣집 딸 연기에 심취해 업무를 까맣게 잊은 게 분명했다. 저희 팀 불찰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 본부장은 내 머리에 감긴 붕대를 보더니 화를 약간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엄격했다. 자네가 일 잘하는 건 알지만 부하 직원 관리도 팀장의 몫이야. 밑에서 친 사고 맨날 자네가 덮어주다간 자네도 같이 무너져.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오자 복도 구석에 유진이 눈시울을 붉힌 채 서 있었다. 마치 자기가 혼난 사람처럼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달려왔다. 팀장님, 죄송해요. 어제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차까지 막혀서 서류를 늦게 보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민재의 조수석에 앉아 눈웃음을 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다음부터 급한 일은 다 끝내놓고 나서 어지러워해.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장 눈을 내리깔았다. 네,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가며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다잡았다. 독사를 잡으려면 독사가 푹신한 풀밭을 기어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유진의 실체를 폭로하면 그녀는 방어태세를 갖출 것이고 민재와 싸우면 그는 도망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이 썩어빠진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연약한 아내로 보여야 했다. 그날 오후 민재가 또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이번엔 일부러 렌트한 고급차를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주차했다. 나는 3층 통유리창 너머로 유진이 치마를 정리하며 바쁘게 뛰어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차 옆에 서서 민재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먼저 조수석 문을 열어 유진을 태운 뒤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데리러 왔어. 유진 씨도 방향이 같다니까 먼저 데려다 줄게. 나는 창밖에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 오늘 야근해야 해. 유진이 먼저 데려다 줘. 소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 후 민재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유진에게 안전벨트를 메어주는 민재의 모습을 창밖으로 사진 찍었다. 약간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다정한 분위기를 입증하기엔 충분했다. 최 변호사에게 이 사진을 보내며 물었다. 정신적 외도와 다정한 만남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 결정의 핵심은 아니지만 나중에 협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시간까지 어디 싸돌아다니다 와? 유부녀가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매고 나는 신발을 벗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야근해서 돈 벌고 왔잖아요. 어머니가 생활비 더 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중얼거렸다. 돈 벌면 뭐해, 살림할 줄도 모르는데. 여자는 애 낳는 게 최고지.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른 기침을 연거푸 해댔다. 시어머니가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흘겨보았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우리 엄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다 안다. 내가 엄마와 똑같은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준다면 그들 모자는 나를 쫓아내기 위해 더 안달이 날 것이다. 그날 밤 민재는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내가 자는 줄 알고 화장대 서랍에 쇼핑백 하나를 조심스럽게 숨겼다. 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다. 화이트 골드로 된 화려하고 젊은 감각의 여성용 팔찌였다. 내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을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입꼬리가 차갑게 굳어졌다. 그들이 내게서 뜯어낸 월세와 피땀 어린 돈이 이제 다른 여자를 꼬드기기 위한 선물로 변해 있었다. 그가 침대에 눕자 나는 또다시 마른 기침을 했다. 그는 걱정하기는커녕 짜증을 냈다. 며칠째 기침이네. 내일 약 사 먹어. 엄마한테 옮기지 말고. 나는 벽 쪽으로 돌아누우며 옅게 웃었다. 사랑은 정말로 죽었다. 남은 건 오직 체스 게임뿐. 그리고 마지막 체크메이트는 반드시 내 차례여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재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골아떨어져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이 뒤집혀 있었다. 예전에는 남편의 폰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의 기본은 존중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존중을 기만으로 갚는 자에게 예의를 차리는 건 멍청한 짓이었다.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그 사실조차 쓰디쓴 허수음을 짓게 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의 유진은 고객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대화방을 열자 달콤한 말들이 쏟아졌다. 오빠 들어갔어? 오늘 오빠랑 있어서 너무 좋았어. 오빠가 나한테 어울린다고. 한 그 팔찌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부담스러워. 오빠가 유부남만 아니었어도 나 진짜 오빠 좋아했을 텐데. 그 밑에 달린 민재의 답장.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널 너무 늦게 만난 게 안타까울 뿐이야. 나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흔적을 지웠다.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는 순간 민재가 뒤척였다. 나는 곧장 누워 눈을 감고 마른 기침을 해댔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이불을 자기 쪽으로 당겼다. 밤새 기침이야? 나 이따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하니까 엄마한테 생강차 좀 끓여달라고 해. 나는 돌아 누우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거래처 사람이 누군지 참 잘 알겠네. 하지만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유진은 완전히 수렁에 빠질 때까지 더 멀리 가길 바랐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일부러 가슴을 짚고 얼굴을 찡그렸다. 옆자리 선배가 놀라 물었다. 지윤아, 왜 그래? 머리 다친 데가 덧났어? 나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배.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유진의 시선이 즉시 내게 꽂히는 걸 느꼈다. 그녀는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민재와 불륜 게임을 시작한 후 그녀는 내 남편을 뺏는 것뿐 아니라 남편의 마음속에 내 자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한 질투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주어야 했다. 점심시간 즈음 유진의 책상 앞을 지나가다 나는 일부러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다. 선배가 나를 부축했다.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전에 아기 갖고 싶다고 했잖아. 사무실이 일순간 조용해졌고 유진의 손에서 립스틱이 툭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당황스러우면서도 행복한 척 얼굴을 붉혔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직 검사는 안 해봤거든요. 다른 직원이 웃으며 거들었다. 그럼 병원부터 가봐. 축하할 일이네. 무리하지 말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다. 오후 반차 내고 병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자 유진이 뒤따라 뛰어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팀장님, 제가 같이 갈게요. 어지러우신데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나는 감동받은 척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팀장님 걱정돼서 그래요. 나를 걱정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녀는 내 뱃속을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임신했다면 민재가 했던 모든 달콤한 약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나는 유진과 함께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녀는 내 배를 힐끔거렸고 나는 소중한 비밀을 품은 임산부처럼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나는 유진을 복도에 기다리게 했다. 사실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여성건강상담센터에 들어가 엽산 보충제 안내문만 받아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초음파 사진과 임신 확인서를 가방에서 꺼냈다.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정교하게 위조한 서류였다. 일반인이 보기엔 완벽했다. 진료실에서 나오자 유진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어떻게 됐어요, 팀장님? 나는 그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의사 선생님이 8주 차래요. 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류와 나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팀장님, 민재 오빠한테는요?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웃었다. 아니,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 서프라이즈로 말하려고. 시어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 민재 씨도 엄청 기뻐할 거야. 유진은 내 손을 꽉 잡았다. 피가 통하지 않아 새하얗게 질린 그녀의 손. 팀장님, 아직 말하지 마세요. 임신 초기 3개월은 조심해야 한대요. 너무 일찍 알리면 부정탄대요. 며칠만 비밀로 하세요.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알리는 게 더 좋잖아요. 나는 내 손을 부러질 듯 꽉 쥐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탐내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질 때 모든 이성을 잃고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대로 할게. 병원에서 나와 바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약국에 들러 임산부용 비타민과 기침 시럽, 일회용 마스크를 잔뜩 샀다. 약봉투가 살짝 보이게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모든 게 무사하길 기도하며 회사 동료들만 볼 수 있게 설정한 상태 메시지였다. 첫 번째로 볼 사람은
당연히 유진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폰이 울렸다. 유진의 카톡이었다. 팀장님, 비밀로 하셔야 해요. 초기 3개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며 결혼 생활에 끼어든 년이 있지도 않은 내 아이를 걱정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내 아이가 자신의 호구 남자를 빼앗아 갈까봐 안달이 난 꼴이 우스웠다. 그날 저녁 나는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다.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던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다. 하지만 평소처럼 곧장 소리치진 않았다. 며칠 전 내가 마른 기침을 하며 핏기 없는 얼굴을 했던 게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나는 헛기침을 몇 번 연거푸해댔다. 일부러 가래 끓는 소리를 내고 기침을 길게 끌며 가슴을 쥐어짰다. 요새 통잠을 못 자서 그런가 가슴도 답답하고 기침이 안 떨어지네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내 증상이 그녀의 가장 큰 공포를 건드렸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친정엄마도 처음엔 장기침과 흉통, 쉰 목소리로 시작해 결국 폐암 판정을 받았다. 시어머니도 민재와 함께 엄마 병문안을 갔을 때 산소호흡기를 낀 모습과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똑똑히 목격했다. 기침 나면 약을 먹어. 음식에 침 튀기지 말고. 시어머니는 쏘아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가슴을 문지르며 일부러 식사를 끄적거렸다. 그날 저녁 메뉴는 갈비탕, 생선구이, 소고기 볶음이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메뉴였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해준 적은 거의 없던 요리들이었다. 나는 생선살을 한 점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도저히 안 넘어가네요.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민재는 아직 귀가 전이었다. 내가 방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가 민재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민재야, 일찍 들어와라. 지윤이 상태가 영 안 좋다. 기침하고 가슴이 아프다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어. 수화기 너머로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버럭 짜증을 냈다. 단순 감기 같은 소리 하네. 걔네 친정엄마도 처음엔 다 그랬어. 걔가 진짜 큰 병에라도 걸린 거면 빨리 이혼 안 하면 그 병원비 덤터기 다 우리가 쓴다. 나는 문 뒤에 서서 휴대폰 녹음기를 꽉 쥐었다. 병원비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아리게 찔렸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미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눈에 내 목숨값이 돈 몇 푼보다 못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밤 10시가 다 되어 민재가 돌아왔다. 그가 방문을 열고 옆으로 누운 나를 보며 숨기지 못한 짜증을 냈다. 진짜 아픈 거야? 아니면 또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는 눈을 뜨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옆에 있어 줄래? 나 무서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이 계속 번쩍였다. 안 봐도 유진이 보낸 카톡일 것이다. 나는 일부러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재 씨, 만약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버릴 거야?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헛소리야. 아프면 병원을 가. 우리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그래.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의 눈동자에 공포가 스치는 걸 똑똑히 보았다.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돈이 빨려 들어가는 늪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 내일 바쁘니까 당신이 알아서 병원 예약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다. 나는 곧바로 일어나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가 그를 베란다로 끌고 갔다. 내 말 명심해. 빨리 결판 내야 해. 걔가 진짜 아픈 거면 우리 다 같이 죽어. 저도 알아요. 근데 강릉 집이랑 걔 모아둔 돈은 어떡하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내 앞길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 유진이라는 애가 진짜 부잣집 딸이면 걔랑 결혼하는 게 알아놓은 지윤이 끼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나아. 민재가 목소리를 낮췄다. 유진이가 화났어요. 오늘 지윤이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저더러 당장 이혼할 건지 결정하라고 난리를 쳐서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임신?
걔가 진짜 임신을 했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진짜면 더 골치 아파지죠. 나는 문 뒤에 서서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분했다. 그래, 골치 아파질수록 너희는 이성을 잃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겠지. 다음 날, 나는 생기 있는 화장을 하고 내가 직접 산 새 팔찌를 차고 출근했다. 나를 본 유진이 멈칫했다. 팀장님,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번 주말에 남편이 태교 여행 겸 호캉스 가자고 하네. 요새 내가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면서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애써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손톱은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은 일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그날 오후 민재는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창문에 비친 내 차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불씨 하나만 더 던져주면 그녀가 알아서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 내게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지만 당장 소리치진 않았다. 식탁 위에는 삶은 나물 한 접시, 간장, 종지, 그리고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뿐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민재 씨는 저녁 먹고 온대요? 바쁘다더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꼬치꼬치 묻긴. 나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다. 예전엔 민재가 없으면 내 밥상도 이렇게 초라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는 사실, 내가 지치고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다. 몇 숟갈 뜨지도 않았는데 기침이 터져 나왔다. 일부러 기침을 길게 하며 가슴을 움켜쥐자 시어머니는 반찬 그릇을 자기 쪽으로 당기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기침 나오면 입이나 막아. 음식에 다 튀잖아.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제가 병이라도 옮길까봐 그러세요? 누가 내 병을 안다니? 늙은 나도 있는데 조심해야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차갑게 비웃었다. 늙은 사람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당신. 정작 애를 유산하고 머리를 꿰매고 내 월급으로 이 집안을 먹여 살린 나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밤 11시가 다 되어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났다. 구겨진 셔츠 차림의 민재가 들어왔다. 그에게서는 독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얼굴에는 숨기지 못한 흥분감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민재야, 밥은 먹었니? 민재는 나를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잠깐 밖으로 좀 나와보세요.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녹음기가 켜진 휴대폰을 쥔 채 거실 커튼 뒤에 섰다. 밤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사이로 시어머니의 호기심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훤해? 민재가 목소리를 낮추며 들뜬 어조로 말했다. 유진이가 임신했대요. 아주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탄성을 내뱉었다. 정말이냐? 테스트기 2줄 나왔고 내일 병원 간대요. 유진이가 울면서 당장 호적 정리하고 자기한테 명분 안 주면 애 지우겠다고 난리예요.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세상에, 우리 집안에 드디어 귀한 손주가 생기는구나. 근데 지윤이는 어쩌고? 걔가 알면 난리 칠 텐데 남사스럽게. 민재가 코웃음을 쳤다. 걔가 난리 쳐봤자 뭘 어쩌겠어요. 저한테 미쳐 있는데. 게다가 요새 아프다고 빌빌대잖아요. 그냥 더 이상 당신이랑 애 가질 생각 없다고 하면 알아서 무너질걸요. 시어머니가 잠시 조용하더니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걔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돼. 강릉, 집이랑 모아둔 돈, 그 투자 지분인가 뭔가, 그거 다 빼먹고 이혼해라. 멍청하게 그냥 놔주지 말고. 알아요. 내일 그 투자건 취소하고 저한테 수익률 더 좋은 프로젝트에 돈 넣으라고 구슬려 볼 생각이에요. 돈 먼저 넘어오면 그때 이혼 서류 내밀 겁니다. 커튼 뒤에 선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 순간까지도 민재는 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를 품은 채
내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려 했다. 나는 이 녹음 파일도 서브 이메일로 전송했다. 오늘 밤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는 내가 이 지옥에서 탈출할 완벽한 티켓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옅은 화장을 하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입가에 흰 끈징이자의 미소가 숨어 있었다. 내가 지나가려 하자 그녀가 불렀다. 팀장님, 어제 민재 오빠. 남편분이 집에 가서 무슨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돌아보며 일부러 멍한 척했다. 무슨 말? 그녀는 나를 한참 쳐다보다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아니에요. 그냥 남편분이 요새 바쁘신 것 같아서 팀장님 외로우실까 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배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안 그래도 주말에 여행 가자고 하더라. 식구가 한 명 더 늘면 지금보다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들떠 있어. 유진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내 배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를 찔렀음을 알 수 있었다. 상간녀가 임신을 무기로 남자를 빼앗으려는데 본처마저 임신을 했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악몽일 테니까. 점심때가 되자 유진이 휴대폰을 쥐고 비상계단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 문 뒤에 섰다. 분노로 질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도대체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그 여자한테 마음 없다며. 근데 왜 아직도 여행을 가고 이사를 가? 오늘 당장 이혼 결판 안 내면 나 이해 지울 거야. 민재가 무슨 변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진은 흐느끼며 소리쳤다. 나 오빠 돈 필요 없어. 명분이 필요하다고. 나야 그 여자야? 오늘 당장 선택해. 비상계단 문 밖에 선 내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드디어 두 번째 사냥감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나 대신 민재의 목을 조르며 내가 짜놓은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날 오후 비상계단에서 나오자 최 변호사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남편 측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합의 테이블로 끌어들이세요. 조건은 명확해야 합니다. 특유재산 강릉집은 지윤 씨 소유, 각자 명의의 빚은 각자 부담. 그동안 빌려간 5천만 원은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즉각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고 알림을 지웠다. 게임은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모든 공든탑이 무너진다. 퇴근길. 나는 일부러 약국에 들러 임산부용 영양제 몇 통과 견과류, 그리고 살짝 보이게 넣어둔 가짜 산모 수첩을 샀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했다. 그거 다 뭐야? 나는 놀란 척 가방을 뒤로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가방을 확 낚아챘다. 임산부용 영양제를 본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너 진짜 임신했니?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서요. 안정기. 접어들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초간 굳어버렸다. 얼굴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두려움이 훨씬 컸다. 내가 임신했다면 민재가 당장 이혼하기 힘들어질 테니까. 만약 임신이 사실인데 내 병까지 악화된다면 막대한 병원비와 아기까지 고스란히 그들 짐이 될 터였다. 나는 그녀를 보며 차갑게 깨달았다. 그녀에게 생명이란 존재 가치조차 그저 손익 계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민재는 밤 9시가 넘어 귀가했다.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그를 주방으로 끌고 갔다. 거실에 서 있는 내게까지 다급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저거 임산부 영양제 사왔어. 진짜 임신했나 봐. 민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말도 안 돼. 요새 우리 관계도 없어. 그는 말을 얼버무렸다. 문 뒤에 선 나는 조소했다. 그 자신도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방치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지. 진짜 임신이면 골치 아파. 유진이라는 애도 임신했다며. 두 집 살림이라도 할 작정이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때 내가 모른 척 거실로 나갔다. 여보, 왔어? 나 할 말 있어. 민재는 내 시선을 회피했. 피곤해. 내일 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중요한 얘기야.
우리 집에 기쁜 소식이 생길지도 몰라. 민재는 마치 바늘에 찔린 듯 내 손을 확 뿌리쳤다. 지윤아, 혼자 착각하지 마. 당신 몸 상태에 임신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잖아. 예전에 의사도 당신은 오래 요양해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눈물이 고인 채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기쁘지 않아? 시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애핑계로 민재 발목 잡지 말란 소리다. 얘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여?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냥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재의 눈에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나약해 보일수록 그는 더 빨리 도망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그날 밤 그는 내 기침이 옮을까 두렵다는 핑계로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한때 사랑을 믿었던 침대에 홀로 누워 새벽까지 거실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그의 기척을 들었다. 동틀 무렵 내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가 왔다. 지윤 팀장님, 주제 파악하고 그만 놓아주세요. 사랑받지 못하면서 매달리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문자를 보는 순간 유진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반차를 냈다. 병원도 회사도 아닌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에는 혼인 전후 재산액, 분할 불가 민재가 빌려간 5천만 원의 즉시 상환, 강능 집은 나의 특유 재산으로 귀속되며 각자의 빚은 각자 책임진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들이 순순히 사인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최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서류를 쥐고였게 웃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 사인하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민재가 이미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도 그 옆에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내가 신발을 벗자마자 그가 말했다. 지윤아, 우리 이혼하자. 나는 멈칫하더니 마지막 연기를 위해 순식간에 눈시울을 붉혔다. 무슨 소리야? 민재는 내 시선을 피했다. 지쳤어. 우린 안 맞아. 여기 사인해. 집이랑 재산은 법대로 나누는 게 공평할 거야.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이 순간까지도 내 피를 빨아먹겠다는 건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인 못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쳤다. 주제 파악 못하고 뻔뻔하게 굴지 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나는 배를 감싸 안고 오열했다. 제가 진짜 임신한 거면요? 거실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나는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눈이 붉게 충혈된 유진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서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놀라 복도로 고개를 내민 이웃들의 시선도 함께였다.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노려보며 울음에 막혔지만 날 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선택해. 오늘 나한테 명분 안 주면 나 여기서 다 폭로할 거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풀메이크업을 한 유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한 손으로 배를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초음파 사진을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흔들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들은 모른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민재는 황급히 뛰어가 유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무슨 짓이야. 들어와서 얘기해. 밖에서 이러지 말고.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오빠가 그랬잖아. 저 여잔 병자고 쇼윈도 부부라고. 나랑 결혼하려고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저 여자한테 유리한 재산분할 서류나 내밀고 앉아있어? 날 대체 뭘로 본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간사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유진을 소파로 끌어당기며 소름 돋게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유진아, 홀몸도 아닌데 진정해.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우리 손주 서운하게 안 할게. 나는 문가에 서서 배를 감싸 안고 남편의 배신에 충격받아 무너져 내리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민재 씨, 이 여자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과 이 여자가
민재는 나와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두 여자의 목줄을 다 쥐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제 목이 졸린 사기꾼의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유진이 나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팀장님, 불쌍한 척 그만하세요. 민재 오빠는 팀장님 안 사랑해요. 팀장님이랑 있으면 숨 막히고 징그럽다고 했어요. 그 말이 몇 달 전에 내게 꽂혔다면 심장이 찢어졌겠지만 지금은 내가 눈물로 벼려낸 갑옷을 스치는 뭉툭한 칼날에 불과했다. 나는 흐느끼면서도 무서울 만큼 이성적으로 반격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유진이 목이 맨 소리로 외쳤다. 이혼이요. 내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를 만들어 달라고요. 나는 민재를 향해 돌아보며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용서할게.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돌아오면 돼. 민재의 눈빛에 노골적인 혐오감이 떠올랐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지윤아, 이러지 마. 우린 끝났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싫어. 당신이 우리 엄마 집까지 뺏어가고 내 돈까지 가져가려는데 내가 왜 사인해? 난 끝까지 갈 거야. 시어머니가 곧장 소리를 질렀다. 탐내지 마라. 그 집은 결혼하고 나서 내 명의로 넘어온 거니 우리 아들한테도 권리가 있어. 나는 그녀를 보며 목소리를 짜냈다. 그럼 이혼 안 해요. 제가 아파 죽든 애를 못 낳든 전 끝까지 법적인 아내로 남을 거예요. 그 말에 유진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얼굴이 백지장이었다. 오빠 들었지? 저 여자 평생 오빠한테 들러붙겠대. 오늘 당장 깔끔하게 끝내지 않으면 나 이에 지우고 오빠 카톡이랑 사진들 싹 다 회사랑 지인들, 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다 뿌릴 거야. 궁지에 몰린 민재를 시어머니가 급히 구석으로 끌고 갔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내 귀에 다 들렸다. 민재야, 일단 쟤 달래자. 유진이 저 애배 속에 우리 손주도 있고 부잣집 딸이잖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근데 지윤이 요구대로 하면 저 5천만 원 토해내야. 해요. 5천만 원이야. 또 벌면 되지. 유진이랑 결혼하면 유엔빌리지의 포르쉐. 남부럽지 않게 살 텐데 소탐대실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숙여 차가운 미소를 감췄다. 드디어 그녀의 입에서 내가 기다리던 말이 나왔다. 민재가 돌아와 이를 꽉 악물고 말했다. 좋아. 원하는 조건이 뭔데? 나는 눈물을 닦으며 가방에서 최 변호사가 준비한 합의서를 꺼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질 것, 강릉집은 내 소유, 빚도 각자 책임질 것. 그리고 당신이 투자한다고 빌려간 5천만 원, 당장 내일 이혼 접수하러 가기 전에 내 계좌로 입금해. 이 집 안 바라고 차도 안 바라. 내 것만 돌려줘. 합의서를 본 민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이거 미리 준비해 놨구나. 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당신이 날 버릴까봐 무서웠으니까. 근데 그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네. 유진이 합의서를 확 낚아채 훑어보더니 민재에게 던졌다. 오빠한테 5천만 원이 돈이야? 오빠가 곧 2억짜리 차로 바꾼다며? 빨리 사인하고 나랑 새로 시작해. 민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시어머니도 유진 앞에서 아들의 재력과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섣불리 반대하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가까이 흐른 뒤 민재가 마침내 펜을 들었다. 마지막 서명란에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종이 위를 구르는 펜촉을 보며 7년간 나를 올가매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민재가 서명을 마친 후에도 거실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나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서명과 붉은 지장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과 침착함, 그리고 머리에 남은 상처와 맞바꾼 구명조끼였다. 유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듯 한숨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나를 몰아내고 민재를 차지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나를 원망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민재, 그는 내 손에 들린 합의서를 마치 자기 생살이 뜯겨나간 것처럼 쳐다보았다. 5천만 원은 언제 보낼 거야?
내가 상처받은 아내처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가 이를 갈며 대답했다. 내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당장 보내. 입금 안 되면 이 합의서 무효로 하고 법원에도 안 갈 거야. 유진이 즉각 민재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빠, 그냥 당장 보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뭘 아까워해. 민재는 일그러진 얼굴로 유진을 보았다. 그는 유진 앞에서 슈퍼카를 사고 수억을 투자하는 통 큰 재력가 행세를 해왔다. 여기서 5천만 원 때문에 머뭇거리면 그 가짜 가면이 바닥에 박살날 위기였다.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다. 오밤중에 이체 한도도 걸릴 텐데 내일 하면 안 되니? 나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안 돼요. 제가 그동안 민재 씨한테 보낸 내역 전부 다 은행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5천만 원이 아깝다고 하시면 당장 취소할게요. 재판 가서 제 녹음 파일, 문자 내역, 병원 상해 진단서 다 까발려도 전 상관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재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너 녹음했어? 나는 여전히 뺨에 눈물을 매단 채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 살 길 하나 안 만들어뒀으면 당신들이 날 곱게 살려뒀겠어? 그 질문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유진도 미간을 찌푸리며 민재가 한 말들과 다른 이 상황의 진실을 어렴풋이 눈치채는 듯했다. 하지만 탐욕과 뱃속의 아이 가짜든 진짜든가 이미 그녀를 너무 멀리 데려와 버렸다. 지금 물러서기엔 늦었고 민재를 나에게 돌려줄 마음도 없었다. 오빠 그냥 보내. 나 피곤해. 내 아이가 아빠 과거 일로 엮이는 거 싫어. 민재는 분노로 손을 떨며 폰을 들었다. 1. 500만 원을 먼저 이체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을 빌린 뒤 시어머니에게 온라인 적금을 깨라고 다그쳤다. 정숙은 폰을 조작하며 웅얼거렸다. 독사 같은 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지난 7년 밥을 차린 것도 나고 설거지를 한 것도 나며 쌀을 산 것도 내 돈이었다. 밥 잘 먹고 나서 솥을 깨부수려는 건 바로 그들 모자였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내 계좌로 5천만 원이 모두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내역을 캡처해 최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즉시 내일 오전에 법원 가기 전에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조건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요.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폰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 아침 법원 갈 때 같이 나가. 민재는 혐오가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지윤아, 너 여태 나한테 연기한 거였어?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때 나를 내 전부라 부르고 평생 지켜주겠다던 남자. 내가 내 것을 되찾으려 하자 그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분노하고 있었다. 당신한테 배운 거야.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5천만 원을 줬다며 화를 내는 유진과 아직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유진에게 돈 간섭을 한다며 소리치는 시어머니, 그리고 둘 다 입 닥치라며 폭발한 민재의 소리가 뒤엉켰다. 혼란스럽고 귀를 찌르는 소음이었지만 내게는 자유를 알리는 전주곡처럼 들렸다. 나는 옷장을 열고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옷가지, 등기권리증, 병원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녹음 파일이든 USB,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내일이면 끝이다. 이혼 서류만 제출하면 나는 한 번도 내 집이었던 적 없는 이 공간을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면제 효과가 떨어져서도 두통 때문도 아니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새벽빛이 뚜렷한 형체를 갖춘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주방, 남편을 기다리는 저녁상,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눈빛, 민재의 텅 빈 약속이 아니었다. 그 빛은 엄마가 남겨준 작은 강릉집이었고 원래의 자리를 찾은 내 통장 잔고였으며 아프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내 온전한 삶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얀 셔츠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뱉었다. 나갈 거면 영영 나가라. 나중에 징징대며 돌아올 생각 말고.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다신 올 일 없기를 바랍니다. 민재는 밤을 새워 눈이 붉게 충혈된 채 현관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나를 바보처럼 사랑하던 여자가 진짜 죽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건 그저 자기 몫의 인생을 되찾으러 온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저주와 민재의 무거운 침묵을 뒤로하고 아파트 문을 나섰다. 복도에는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소리만 울려 퍼졌다. 7년 전 나는 희망을 가득 품고 빨간 캐리어를 끌며 이 집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캐리어를 끌고 떠나지만 그 안에는 웨딩드레스도 기념사진도 없다. 오직 증거 서류들과 결혼의 잿더미 속에서 내가 긁어모은 마지막 이성이 들어있을 뿐이다. 민재는 말없이 내 뒤를 따라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그가 불쑥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훈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필요는 없었잖아. 나는 숫자가 내려가는 모니터를 쳐다보며 답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어. 그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돈도 보냈고 합의서도 썼잖아. 그 녹음 파일들 좀 지워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한때 우리 엄마 병상 옆에서 눈물 짓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앞에는 그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겁쟁이만 서 있었다. 부부였으니까 회사나 지인들, 아파트 단지에 안 뿌린 거야. 이혼만 원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가 멈칫하다 따라 내렸다. 1층 로비에는 어느새 펑퍼짐한 원피스로 배를 가리고 선글라스를 낀 유진이 초조하면서도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재를 보자마자 다가와 팔짱을 꼈다. 준비 다 됐어, 오빠? 서류 내러 가자. 그녀가 그의 팔을 꽉 잡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 여자는 자기가 엄청난 재력가를 잡았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금박을 입힌 깊은 구덩이를 끌어안은 것뿐이었다. 최 변호사는 서초동 가정법원 근처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합의서, 이체 내역,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오늘 협의이혼 서류 접수하고 나면 법원에서 숙려기간 후 확인 기일을 잡을 겁니다. 그 사이 어떤 조건도 번복하지 마세요. 민재는 맞은편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 가지 조건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혼 후 지훈이가 그 녹음 파일로 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요.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응수했다. 남편분이 제 의뢰인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으신다면 의뢰인도 굳이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조항엔 절대 사인할 수 없습니다. 유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오빠 뭘 쫄고 그래? 이혼하면 끝인데. 5천만 원도 줬고 강릉집도 오빠가 안 가졌잖아. 뭘 더 질질 끌어? 밖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안을 당하자 민재의 안색이 확 찌푸려졌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가운 미소를 감췄다. 나를 짐짝 취급하던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에게 끌려다니며 억압받는 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법원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하려 할 때 민재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유진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누군데 전화를 안 받아? 아무것도 아니야. 거래처야. 하지만 전화는 다시 울렸다. 그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쪽까지 간간히 들려왔다. 이민재 고객님, 렌터카 반납 기일 3일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미납 렌트비랑 연체료 정산 안 하시면 차량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다. 선글라스가 콧등 아래로 미끄러지며 경악한 눈동자가 드러났다. 렌터카? 민재가 헐레벌떡 돌아오며 파리해진 얼굴로 둘러댔다.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 태우러 온다고 새로 샀다던 그 차 렌트한 거였어? 접수처 사람들이 일제히 민재를 쳐다보았고 민재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나가서 얘기해. 유진은 그의 손을 쳐냈다. 나한테 또 뭘 속인 거야.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서류의 마지막 장에 사인을 했다. 내 펜 끝은 느릿하지만 확고했다. 복도에서는 유진의 추궁과 민재의 구차한 변명, 그리고 타이밍 좋게 울리는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가 뒤엉켰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서류가 접수되고 법원에서 확인 기일을 안내받았다. 법원문을 나서자 눈부신 서울의 햇살이 쏟아졌다. 민재가 등 뒤에서 불렀다. 지윤아, 잠깐만 서봐. 오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민재 씨, 이제 당신 일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이것만 명심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삶은 결국 그 거짓말의 질식당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다. 미리 예약해둔 택시가 서울의 소음을 뒤로하고 내 진짜 집 강릉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물러나는 가로수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난 7년간 견뎌온 내 청춘이 가여워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서둘러 닦지 않았다.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순종적이기만 했던 여자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의식처럼 남김없이 흘려보냈다. 강릉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철대문엔 뽀얗게 먼지가 앉았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열쇠를 쥔 내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 집은 늘 된장찌개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 그리고 참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결혼 후엔 일 때문에 그리고 멀고 귀찮으니 나중에 팔자는 민재의 핑계 때문에 거의 오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낡은 집이 싫었던 게 아니라 아직 자기 명의가 아닌 집이 싫었을 뿐이었다. 문을 열자 석양빛을 타고 먼지가 흩날렸다. 거실엔 엄마가 고등학생 때 사주셨던 낡은 옷장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사진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에 둑이 무너지듯 오열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 앞에서, 민재 앞에서, 유진 앞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억누르고 참았던 눈물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영정 앞에서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차가운 마루에 주저앉아 목이 쉬도록 울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내 아이를 위해, 착취당한 7년의 청춘을 위해, 그리고 내가 착하게만 굴면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나 자신을 위해.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집을 치웠다. 수리공을 불러 비새는 지붕을 고치고, 자물쇠를 새로 달고, 커튼을 바꾸고, 마당에 꽃 화분도 몇 개 사다 놓았다. 낮에는 원격으로 회사 인수인계 업무를 처리했고, 저녁에는 최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혼 절차를 확인했다. 민재는 내게 수없이 카톡을 보냈다. 어떨 때는 애원했고 어떨 때는 협박했다. 지윤아, 너무 심하잖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녹음은 왜 안 지워? 유진이 임신 중인데 일 크게 만들지 마. 내가 너희 어머니 병간호해 준 거 잊었어?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실소했다. 그는 내 엄마를 향한 자신의 과거 선의를 빚 독촉하듯 들이밀었지만 정작 내가 그 선의를 믿고 내 결혼 자금, 친정 엄마의 유산, 내 월급, 건강과 믿음까지 모조리 갖다 바친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끝내 답장하지 않았다. 때로는 철저한 무시가 죄지은 자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법이니까. 법원 확인 기일 당일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민재는 시어머니 그리고 유진과 함께 나타났다. 유진은 하얀 인부복을 입고 배를 감싸며 연약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다. 나를 본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멀쩡한 집안에 풍비박산 내놓고 나는 평온하게 받아쳤다. 제가 부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저를 식구로 여기지 않았던 집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뿐이죠. 시어머니가 뭐라 더 쏘아붙이려 할 때 직원이 우리를 조정실로 불렀다. 마주 앉은 민재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헬쑥했다. 아마 내가 받아 간 5천만 원의 빚 독촉에 시달려 며칠 밤을 설쳤을 것이다. 판사가 재결합 의사가 있는지 묻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재가 다급히 대답했다. 없습니다. 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없습니다. 기분이 묘했다. 천둥이 치지도 않았고 대성통곡도 없는 그저 짧은 대답 한마디가 내 등 뒤에 마지막 철문을 영원히 닫아버렸다. 제3분할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유진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팀장님, 돈 챙겼으면 앞으론 오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한참 쳐다보다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걸 다시 줍는 취미는 없거든.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뒤에서 그 말을 들은 민재의 눈빛도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을 고쳐 메고 앞만 보며 걸었다. 더 이상 발걸음이 떨리지 않았다. 한 달 후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서류를 받았다. 법원 마당에 선 나는 서울에 하늘이 잔뜩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프로젝트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박 본부장은 나 같은 인재를 잃어 아쉽다며 만류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분간 제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싶어서요. 유진 역시 임신과 결혼 준비를 핑계로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다. 나를 동정하는 사람, 호기심 어린 사람, 내가 너무 착해 빠져서 남편을 뺏긴 거라 탓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내 삶의 상처를 남에게 다 까발려야만 아픔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니까. 강릉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나를 위해 조촐한 밥상을 차렸다. 하얀 쌀밥, 계란말이, 구수한 된장찌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며 돈 아깝다는 시어머니의 핀잔을 듣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먹는 밥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마당에 앉아 붉게 물드는 석양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다정해지기로. 하지만 민재와 유진에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이혼 후 3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당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손질하던 참이었다. 선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경하게 차 있었다. 지훈아, 너 혹시 민재 씨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인데요? 유진이 도망갔대. 결혼 준비하다가 민재 씨가 알거지라는 걸 눈치챈 거야. 서초동 아파트가 자기 명의이긴 한데 렌터카 빌리고 너한테 5천만 원 빚 갚고 사채 끌어다 쓰느라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꽉 차 있었대. 유진이가 뱃속에 애를 담보로 집 팔라고 협박해서 그 돈으로 강남에 에스테틱 샵 차린다고 하더니 돈만 쏙 빼서 잠적했대.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나 봐. 나는 마당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다. 가을바람에 마른 나무잎 하나가 어깨 위로 떨어졌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저 아주 멀리 있는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무덤덤했다. 선배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다. 민재 씨가 개 잡겠다고 난리치다 고소당해서 경찰서 들락거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집 날리고 돈 날리고 아들까지 젖골이 된 거 보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셨대. 안면 마비가 왔다더라. 회사 단톡방이 지금 그 이야기로 난리도 아니야. 눈을 감았다. 한때 민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나는 직장까지 내팽개치고 달려가 내 탓이라 자책하며 그를 구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고요했다. 그랬군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선배. 전화를 끊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엄마가 텃밭을 가꾸던 마당에 부드러운 노을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민재를 저주하지도 유진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뿐이다. 한 명은 거짓으로, 한 명은 탐욕으로 살다가 스스로 판 진흙탕에서 마주친 것이다. 나도 한때 그 수렁에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빠져나와 다행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밥상을 차려 엄마 영정 앞에 된장찌개를 올리고 향을 피웠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더 이상 혼자인 게 무섭지 않아. 피어오르는 연기가 엄마의 미소를 부드럽게 감쌌다. 7년 동안 나는 맹목적인 희생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피가 마르도록 참고 배신마저 포용하며 다른 이의 잘못까지 내 탓으로 돌리는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짜 집은 내 돈을 내고도 남 취급받는 곳이 아니며 내 상처와 아픔을 조롱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집이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숨을 쉬고 따뜻한 밥 한 술 편히 뜰 수 있는 곳이다. 몇 달 뒤 나는 모아둔 돈으로 엄마의 집을 개조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이름은 평온한 처마라고 지었다. 처음부터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다녀간 사람들은 마당의 꽃, 깨끗한 방, 주인의 요리 솜씨와 환한 미소를 칭찬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화단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뒷목의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아주 깊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다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최 변호사님이 강릉까지 놀러 왔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다. 지윤 씨, 얼굴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훨씬 가벼워 보이네요. 나도 마주보며 웃었다. 아마 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내 삶이 더 이상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 느리지만 고요하고 온전히 내 통제 아래 있는 나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내의 헌신을 당연시하며 뒤에서 돈과 재산을 빼돌리려 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이들을 향한 통쾌한 반격을 그린 가족, 결혼, 스릴러입니다. 월세 사기부터 불륜녀의 등장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해 자신의 재산과 존엄성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결혼 생활에 있어 사랑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건강과 재산, 자존감을 지켜낼 줄 아는 냉철함 역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배신, 불륜, 그리고 이혼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탐욕과 선택이 불러오는 대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의 단면들을 모아 제가 각색한 창작물이며 AI 음성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함으로써 삶에 유익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등장인물은 특정 실존 인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겪고 난 뒤 찾아오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파멸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건강과 청춘 자존심을 잃지 마세요. 결혼 생활에서의 희생은 고귀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에게 착취당하고 무시당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본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재산을 지켜내 평온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가정이 서로를 향한 예의와 진심을 다하길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만약 그 사랑이 족쇄로 변했다면 과감히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